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종목에서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국채 금리의 방해에 따라 등락하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0.26%, S&P는 0.16% 올랐고 나스닥만 0.24% 떨어진 14,511을 기록했습니다. 전날에 지수가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장 초부터는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국채금리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따라 다시 1.54%대까지 오르면서 주가 지수의 오름세는 축소됐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유럽중앙은행이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파월 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강한 수요에 맞추려는 공급 부족이 지속된 결과라며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끄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미래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더 올 수 있다는 지표가 있으면 파월은 뭔가 행동을 취할 거라는 말이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고 이는 기술주에 부담이 됐습니다. 전날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1.56%까지 올랐으며 이날은 개장 초 1.5% 밑돌았으나 이후에 1.54% 근방까지 올랐습니다. 디폴트 위기에 몰렸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자회사 성징은행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앞서 아시아 시장에서 헝다는 성징은행의 지분 19.93%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헝다의 유동성 위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당은 30일까지 임시 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정부가 셧다운되고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지 않으면 10월 18일부터 미국은 디폴트하게 됩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으로 10월 18일까지는 정부가 셧다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안 처리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 이후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공화당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예산안 조정으로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부채 한도는 꼭 공화당과 합의 아래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맵을 보시면 어제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주는 소폭 상승했으나 광고 쪽 매출이 높은 구글이나 페북은 하락했고 아마존도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중 관심 있는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특히나 알짜 주식인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제조업 기지인 중국에서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지돼 글로벌 공급망 위험 요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용 전기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석탄 가격 급등 때문에 전력 요금보다 발전 단가가 비싸지다 보니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나는 구조라 발전소들이 가동 중단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골드만삭스는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을 8.2%에서 7.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영원히 발생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크게 하향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에 단기적인 문제로 봅니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이런 뉴스가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웰스파고 애널리스트 레이커스는 마이크론의 재무 결과가 그의 기대에 상대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단기적인 재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만 레이커스는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안 좋아 보여도 우리는 마이크론을 매우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러한 조정은 단기적이며 2022년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악재가 PC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고 PC 시장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마이크론은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봐도 실적이 그렇게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물론 주가는 떨어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뜻이죠. 실적 발표 당시에는 장 마감에 7%가량 하락했지만 계속 상승하면서 어제 장중에는 양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 왜 계속 마이크론을 들고 가야 할지 자세히 분석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릴리움에 관한 새로운 타겟 주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는 세계 1위 에어택시 회사인 조비와 비교한 차트인데요. 두 회사 모두 10불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은 조비가 2배가량 높습니다. 아무래도 1등이라는 프리미엄이 반영된 듯합니다. 그러면 어떤 타겟 주가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28일 오펜하이번 분석가 콜린 러시는 릴리움에 대해 아웃퍼폼이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24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현재보다 126% 상승 가능한 주가입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로는 릴리움이 전기수직 이착륙기 EV톨 선도 업체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에어택시 분야에서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의 인증이나 설계 및 공급망이 모두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릴리움의 차별화된 기술은 충분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텐센트 홀딩스는 릴리움의 지분 29.3%를 가지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릴리움은 텐센트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테슬라를 7달러에 매수한 테슬라 전 2대 주주 베일리 기포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 역시 릴리움뿐만 아니라 조비도 10달러 부근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으며 이 두 개 회사가 앞으로 있을 에어택시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 회사 분석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켓랩 관련한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로켓을 발사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급등한 이유도 제가 분석해드렸는데 많은 계약 뉴스들과 타겟 주가가 18달러로 발표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분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계속해서 로켓랩의 관련 소식들이 들려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로켓랩의 주가가 현재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온 후 16%가량 하락했습니다. 베론즈가 로켓랩 평가가 너무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한 후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큰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론즈는 회사가 위성 발사 부분에서 좋은 회사임은 분명하나 과도한 기대감으로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다라며 적절하게 매도에 이득을 취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베론즈가 이러한 분석을 내놓을 당시 로켓랩의 주가는 18달러였고 며칠 만에 100% 이상 급등하니 이런 분석을 내놓은 듯합니다. 9월 17일 도이치뱅크에서 로켓랩에 대한 타겟 주가를 18달러로 지정하며 매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에디슨 유는 그의 팀들과 로켓랩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우주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로켓랩은 신뢰할 수 있는 소형 로켓 발사 회사로 자리 잡았으며 위성 발사 및 관련 부품에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9월 21일 로켓랩이 일본 궤도 잔해물 제거 회사인 아스트로스케일과 전용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로켓랩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형 발사체 유트론의 상부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우주군과 2,4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 의회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일부이며 7,500만 달러 중 2,400만 달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2025년부터 미국 국가안보 우주발사 공급자로 인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켓랩의 이런 뉴스들을 보면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우주 위성 발사 수요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스페이스X는 중대형 로켓 위주이며 현재 로켓랩은 소형 로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업체입니다.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우주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소형 로켓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며 로켓랩은 충분히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무려 3.18%나 상승했습니다. 장중에서는 거의 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로나 전 고점 대비 36%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공개한 중단기 포트폴리오에서 6%가량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급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잉 737 맥스가 두 차례 큰 추락사고 이후 18개월 동안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737 맥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다시 운항하려고 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아직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번스타인에서 보잉을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타겟 주가를 279달러로 올렸습니다.
아웃퍼폼이라는 뜻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니 매수하라는 의견입니다. 마켓퍼폼은 시장 평균 수익률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그대로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즉, 기존에는 보유만 하고 있으라는 투자 의견에서 이제는 매수를 시작하라는 의견으로 바뀐 것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델타 변이로 인해 출장 계획들을 줄였지만 본격적인 여행 수요 반등으로 인해 타겟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글로벌 여행 추세가 저점을 찍고 상승만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보잉의 중국 지사장은 로이터 통신에서 지난달 중국 규제 당국을 위한 737 맥스 시험 비행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항공기 금지 조치가 연말 전에 해제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아직 737 맥스의 작동 인증을 재인증하지 않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어느 정도 항공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 풀어주려고 하는 듯합니다. 아래 빨간 밑줄을 보면 번스타인의 타겟 주가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작년 6월 165달러였다가 계속 올라 현재는 279달러입니다. 중간중간 타겟 주가가 다시 하락하고 매도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결국 현재는 타겟 주가를 다시 올리고 매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내고 나서 신기하게 이 번스타인이 말한 타겟 주가에 도달했습니다. 작년 6월 마켓 퍼폼으로 의견을 바꾸면서 165불 타겟 주가를 잡았는데 7월 말에 165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21년 1월 초에 199불로 타겟 주가를 하향 발표했는데 1월 말쯤에 199불에 도달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타겟 주가를 221불로 바꿨다가 다시 199불로 바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올해 3월 4일 196불에서 229불로 타겟 주가를 높였습니다. 타겟 주가를 높였을 당시 주가가 229불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297달러로 타겟 주가를 갑자기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보시면 지금보다 30%가량 상승해야 297달러가 됩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타겟 주가를 맞추는 것은 아주 어렵고 틀릴 때가 많지만 이 보잉이란 종목에서 번스타인의 예측은 어느 정도 확률이 높고 추세를 잘 맞추는 뜻합니다. 이제 보잉이 반등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항공사들은 아직 신규 비행기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없고 대부분의 대량 주문 또한 많이 할인된 상태로 계약되었습니다. 737 맥스의 최악의 상황은 끝났지만 보잉은 여전히 787 드림라이너 디자인 문제와 싸우고 있고 보잉 777 다음 버전 출시가 연기되었습니다. 보잉 주가는 코로나 초기에 닿았던 저점에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주가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다시 상승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항상 리스크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중단기적으로 이 보잉이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해 중단기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소파이에 대한 급한 뉴스가 있어 공유드리겠습니다. 어제 6% 가까이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이 뉴스를 악재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어떤 뉴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만기인 750밀리언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최초 발행일로부터 13일 이내의 채권 최초 구매자에게는 총 1억 1250만 달러의 추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도 같이 준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2026년까지 채권 이자를 받다가 2026년 만기가 되면 소파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아직 얼마에 전환해주는 전환 가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전환사채만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이 희석이 되니 악재로 평가한 듯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이나 2026년 만기면 아직 5년 가까이 남아서 기간도 충분하고 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뭔가 투자하려는 소파이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레딧에서는 이렇게 추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뉴스는 보시다시피 올해 3월 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소파이가 정식 은행으로 되기 위해 750밀리언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입니다. 앞서 나온 채권 발행 금액과 똑같은 금액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소파이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작은 은행 GPB를 22밀리언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은행이 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고 그해 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규모 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GPB는 아직 은행 업무를 하기에는 자산 규모가 매우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PB가 커지기 위해 소파이는 GPB한테 750밀리언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PB가 커져야 소파이가 은행 정식 승인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오퍼링 소식이 나왔을 때 소파이 공식 트위터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공인된 은행이 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곧 소파이 앱을 통해 은행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그 아래 댓글을 보니 올해 가능할까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없지만 이 소식은 아주 큰 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레딧에서 말하는 것은 750밀리언 달러가 소파이가 인수한 은행 GPB의 투자 금액이며, 채권 발행을 통해 동일한 금액인 750밀리언 달러 투자 금액을 마련하여 GPB의 은행 규모를 키운 뒤 공식 은행으로 허가가 날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듯합니다. 신기하게도 금액이 똑같은데 이게 단순 우연의 일치일지는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채권 발행 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26년 만기면 아직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 회사가 더 좋은 곳에 투자하고 발전하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진 갤럭틱 관련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장후에 10%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 버진 갤럭틱이 통신 절차를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운항 재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FAA는 7월 11일 뉴멕시코 남부에서 비행한 것에 대한 조사에서 버진 갤럭틱의 스페이스십2 차량이 우주에서 하강하면서 지정된 영공을 이탈한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기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은 비행 중에 미국 연방항공청과 통신할 수 있도록 통신 방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8월 11일부터 운항이 금지되었으며 이제 다시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진 갤럭틱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유니티 23 발사 비행을 부품 결함으로 인해 이미 연기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과연 다른 우주 회사들과 경쟁력이 있을까요?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에서 3일간 여행하고 돌아왔고, 블루 오리진도 우주로 여행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예약자 수가 엄청 많다고 하지만 잠깐 날았다가 오는 거랑 이렇게 며칠 우주여행을 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수요가 많을까요? 물론 가격적으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이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주여행에 돈을 쓸 정도의 갑부들은 이러한 가격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할 듯합니다. 이렇게 우주여행에서도 이미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우주여행 산업에 앞서 나갈 수 있는 포인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